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수요일부터 이제 좀 급등을 했었죠. 아무래도 수요일 날 이제 CPI가 나오면서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뭐 이제 파월 발언까지 있었는데, CPI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호하게 갭까지 뜨면서, 자, 시초가가 대략적으로 시가가 0.91% 띄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종가까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어요. 뭐 이제 파월 발언 중에 뭐 이제 굉장히 매파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점도표도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준에서 나왔던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무시하고 CPI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미증시는 좀 양호하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 상단을 갔다가 이제 올라탄 뒤에 이제 무너지지 않고 3일 내내 버텨주는 모습 이어갔습니다. 뭐 요날 같은 경우는 PPI랑 실업수당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때도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러셀 2000 같은 애들은 굉장히 약했고, 대부분이 이제 빅테크 위주 그리고 AI 관련으로만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였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자, 일전에 이제 고점으로 보여졌었던 2760포인트 정도죠. 그리고 또 한 번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2760포인트. 자, 여기죠. 자, 그리고 이걸 깼었어요.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지지선을 깼었는데, 이 부분을 만회를 하고서 저는 이 구간에서 그냥 버티면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거 이상으로 이 위까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스피는 되게 양호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대부분이 삼전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지금 현대차 쪽, 자, 요쪽에서만 그냥 들어 올린 거예요. 지수를 그냥 들어 올렸다 보니까 내 종목들은 안 올랐는데 지수는 되게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면은, 당장은 예전에 한 이때 넘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구간까지는 보통 이제 대형주로 지수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자, 이 웬만한 이 구간에서 다들 이제 저항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 웬만한 섹터들로 다시 좀 이렇게 좀 온기가 좀 넘쳐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제 지금까지 올려놓은 삼전이나 뭐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그냥 뭐 한 0.1%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버텨주는 모습만 이어가고, 나머지 섹터에서 좀 끌어올리면서 이걸 지수를 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넘지도 못하고 바로 직전 고점에서도 바로 눌림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삼전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애들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릴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로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코스닥도 조금 이제 좀 방향성을 다시 또 상방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이 지난번에 이제 이탈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 상승 터널을 갖다가 이탈을 했었다가, 자, 뭐 이제 코스피도 이탈을 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얘도 이탈을 했죠. 자, 이탈했었다가 얘도 다시 좀 안쪽으로 돌아왔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 올린다 다시, 그러면은 이제 좀 상승 터널 안에서 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음 주 뭐 크게 막 우려할 정도의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자금 추이를 먼저 보면은, 증시자금 추이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신용이 조금 줄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도 지금 오히려 신용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신용장고는 지금 거의 20조에 이제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지수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늘다가 지수가 조금 올랐을 때 이제 좀 줄었거든요. 좀 줄었는데 그대로 그냥 들어 올리는 모습은, 이거는 그냥 상방으로 보고서 베팅을 좀 더 강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 신용이 많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좀 무너지고 외국인 이탈이 갑자기 강해진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 신용들이 이제 도망가질 못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비율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케이스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방향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걸 돌파하고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눌리고 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가려면 좀 굉장히 뭐가 센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 세게 들어왔죠. 그 이상으로 더 들어와 준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선물 먼저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때 월요일 빼고는 무난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보면은 조금은 들어왔구나 외국인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정도로 이제 보여져요. 자, 근데 코스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자 2200을 빼고 얘를 뺀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목요일 금요일 요때 들어온 금액만 하더라도 2조 2천억이 좀 넘죠. 거기에다가 선물도 조금 들어왔으니까 시장에 조금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좀 이탈했었고 뭐 이제 기관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도로 지금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샀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두 번 조금 들어 올리나 싶어가지고 좀 봤었는데 다시 또 금요일 되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강하게 좀 이탈하는 모습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관한테 외국인한테 그냥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됐어요. 개선은 됐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환율이 좀 많이 개선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유로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유로화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좀 강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CPI나 PPI나 아니면은 FMC나 뭐 크게 나빴던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부분들 이제 좀 뉴스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게 요거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MOM을 보게 되면은 원래 0.3%를 예상했는데 0.2%가 나왔어요. 하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었고 YOY 같은 경우도 거의 3.5 정도만 예상을 했어요. 전달이 이제 3.6이었거든요. 3.6에서 3.5 정도 빠질 거였는데 3.4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상치보다도 0.1 더 빠졌다. 그러니까 시장은 환호할 만했었어요. 이때는.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YOY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3.4에서 3.4로 그냥 유지를 할 거야. 그냥 크게 빠지지 않을 거야. 스티키 할 거야. 이랬는데 3.3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죠. 자, 그리고 MOM을 보더라도 0.3에서 0.1로 빠질 거야 라고 봤는데 0.0까지 아예 물가 상승이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전달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0%다라고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진짜 좀 거의 이제 인플레는 거의 꺾였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인플레가 꺾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침체로 가진 않는다고 보는데 벌써 이미 우려를 하는 모습들이 뭐 금요일장이나 이제 금요일장, 목요일 좀 후반장부터 해가지고 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환호를 했죠. 여기서 환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이제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점도표도 안 좋게 나왔는데도 계속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금리 결정은 뭐 당연히 동결로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FOMC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는 내용들인데 뭐 발언에서는 그렇게 매파적이거나 아니면은 비둘기파적이거나 둘 다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나왔었던 점도표가 있죠. 점도표를 이제 1년에 4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점도표는 금리를 갖다가 이제 향후에 올해는 얼마까지 뭐 내년에는 얼마까지 내후년에는 얼마까지 요걸 이제 점으로 표시하는 점도표인데 그게 기존에는 원래 한 3번 정도 인하를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1회 정도 인하를 할 거야 라는 부분들로 점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는 타격을 줄만 했었는데 이 CPI가 워낙에 잘 나오니까 여기서 니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CPI 좋아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눌러주니까 조금 눌리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 정도 나오면 원래 굉장히 크게 눌려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안 눌렸다 라는 부분들이 좀 좋았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안 눌렸냐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CPI가 나오자마자 몇 시간 뒤에 바로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점도표를 CPI가 나오기 전에 이미 찍어놨다고 해요. 연준 위원들은. 근데 그래가지고 CPI가 나온 다음에 이걸 바꿀 수는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바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PI를 보기 전에 작성한 점도표일 뿐이다. 그러면은 다음번 점도표나 아니면 다음번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매파였던 애들도 어쩌면 중립으로 좀 돌아올 수도 있고, 중립이었던 애들이 어쩌면은 좀 비둘기파로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표는 바꾸지 않았대, 이걸 보고 쓴 게 아니래 라고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안 좋다고 봤었으니까 얘네들은. 자, 그럼 그걸 이해하는 점도표니까 이거는 그냥 묻어버리자, 약간 요런 식의 좀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좀 나오는 게 있었죠. 그 다음날 뭐 국장으로 다음날이죠. 자, 다음날 같은 경우 이제 PPI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MOM을 보더라도 0.5에서 0.3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0%예요. 그러니까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사오고 뭐 인건비도 들고 막 어쨌든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비용을 갖다가 수치화한 건데 그 비용 자체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침체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막 소비가 많으면은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원가도 더 올라가고 이러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생산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과잉 재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금액을 떨이를 하거든요. 보통 1+1처럼 막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식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더 꺾일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생산을 더 안 할 거고, 그럼 생산을 더 안 하니까 투자를 더 안 할 거고, 사람을 더 안 뽑을 거고, 그게 이제 침체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느냐는 그래도 한 몇 달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이거는 한 달짜리다 보니까 한 달만 봤을 때는, 당장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나쁘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찍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 나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0%또 찍어주는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걸 침체로 간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찍어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YY 있죠. YY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2.4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2.3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MOM을 보더라도, 자, 이것도 0.5에서 0.1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달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예를 들어 하나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었어. 근데 생산 비용이 오히려 90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싸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는 계속 꺾일 수 있다. 인플레의 기초가 되는 게 보통 PPI가 이제 막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빠져야지 그게 원래 정상 숫자인데, 근데 원래 이제 반대로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을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게 나왔죠, 이것도.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YY를 보더라도 2.3에서 2.5로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YY 같은 경우는. 근데 2.2예요. 그러니까 2.3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침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조금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지 않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연속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청구한 다음에 뭐 이제 이직을 하거나 어디 뭐 기업을 이걸 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17만 9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 거다라고 했었는데 18만 2천 명, 뭐 그렇게 크게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게 괜찮게 좀 나왔다. 이것도 오히려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적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새롭게 이제 실업한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신 분들인데 대충 22만 뭐 9천 정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아니죠. 22만 9천에서 22만 5천으로 줄 거야. 오히려 더 좋을 거야. 고용 시장은 아직 튼튼해. 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24만 2천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튀었죠. 거의 10% 이상 튀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용시장도 안 좋네. 고용도 안 좋고 생산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CPI까지 떨어지면 이거 침체 아니야? 침체로 가는 이거 초기 단계 아니냐라고 보는 약간 그런 시각은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들이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이렇게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빠질 수 있었던 거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국채금리도 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왔던 거는 뭐 큰 건 없어요. 그냥 뭐 이제 뭐 연설 조금씩 있었는데 연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었고, 그리고 저는 미시간 이거 데이터도 뭐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만약에 CPI는 잘 나왔는데 PPI가 막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였으면은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그 정도의 수치로 보면 돼요. 이게 막 엄청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데 CPI는 올라갔는데 PPI 내려갔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걸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CPI도 괜찮고 PPI도
확 둘 다 하회를 해버렸는데 얘가 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러면 그때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금요일날 시장을 움직이는 그러한 데이터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파월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연준 누구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갖다가 뭐 인하를 언제 할지 아직 그런 거 확신이 없다. 그리고 매번 하는 말 있죠. 인플레는 당연히 인플레 2% 달성까지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빠져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경기 침체 직전에 우리가 바로 딱 금리 인하를 하면서 침체로 안 가게 살려줄 거야. 약간 요런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인데 여전히 그냥 2% 달성 그 얘기만 또 했었고 다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건 점도표였죠. 올해 이제 금리 인하 횟수를 갖다가 3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되면서 이제 시장을 누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CPI가 워낙 낮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는 크게 효과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CPI 나오고서 CPI가 이게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6시간인데 6시간 안에 연준 위원 중에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은 CPI 나오기 전에 체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예전에 안 좋을 걸 생각하고 이제 이래라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묻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뭐 이제 연말 PCE 물가 상승률을 오히려 상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들어먹지 않죠. 지금 무슨 상향이냐. CPI가 저 모양인데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PPI가 좀 만약에 상회를 하면서 높게 나왔으면은 요런 내용들이 좀 부각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PPI까지 저렇게 완전히 하회를 하면서 나오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다 무시를 당해요 이제는. 무슨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CPI하고 PPI 다 확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연준 위원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은 얘네들이 말하는 걸 거의 무시하고 이제 지표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없었으니까 7회 연속 동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CPI를 보고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PI가 이제 매파 패드를 이겼다. 연준들이 점도표를 저렇게 찍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동일해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점도표를 찍어놨는데 CPI가 얘네들이 보통 그러면은 지수가 확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대로 CPI만 보고 그대로 찍어서 올라간 거죠. 뉴욕 증시 그러면서 최고치를 찍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던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PPI 역시나 이제 깜짝 하락 반전에 이제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4연속 최고치를 갖다가 찍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 구간에서는 AI 쪽이 워낙에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좀 소형주들은 좀 되게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은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수를 봤을 땐 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방금 이것도 말씀드린 거죠. 미국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24만 2천으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용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침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요일 한 후반부부터 슬슬 고용 얘기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고용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PPI가 저렇게 나왔으면은 CPI가 만약에 높게 나왔어요. 상회를 해서 막 시장이 안 좋았어. 그때 이런 게 나왔으면은 시장은 오히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려주고 PPI가 내려주고 요랬으면은 막 시장이 오락오락 하면서 이렇게 갔을 텐데 얘네 둘 다 갑자기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침체 아니냐 약간 요런 식의 내용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이번에 이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좀 퍼센테이지가 바뀌었어요. 9월도 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61%를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1월도 지금 예상하는 거는 금리 인하 한 번이 이제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할지 11월에 한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한 번만 진행한다는 게 아직은 50%좀 높아요. 근데 두 번 하겠다는 게 거의 한 2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CPI, PPI가 저렇게 무너진다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게 침체로 더 간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이제 그냥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주가 오를 거야. 약간 요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침체도 아니면서 침체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경기가 막 엄청 호황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2%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데 그게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번 데이터들을.
자, 어쨌든 9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9월에 한 번 할지 아니면 9월, 11월 두 번 할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휴전한 뭐 3단계 휴전안은 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수정을 막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자, 수정을 또 요구를 해요. 하마스 압박을 하고 미국이 막 하마스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휴전시키려고 하는데 둘 다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둘 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요. 양쪽 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 3단계 그거 말고 영구 휴전 그리고 군 철수 그 시간표를 갖다가 달라. 니네들 완전히 영구 휴전하고 군 다 빠지는 거 다 보면은 그때 우리가 뭐 휴전을 하든 말든 할 거다 했더니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건 3단계가 아니지 않냐. 이거 주요 요소를 다 바꾸려고 하냐. 지금 인질부터 먼저 주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휴전안이 전부 다 맞지가 않아서 또다시 결렬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북쪽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가 지금 이틀째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란의 책임도 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이란이 시킨 거 아니냐. 어차피 이란 돈 받고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이란이 이제 무기도 주고 그러거든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니네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켓을 갖다가 이제 100여 발 막 이제 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부상자도 조금 생겼고. 자,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하고 일촉즉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중세 무기 투척기까지 뭐 동원을 한다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또 막으려고 또 바이든이 좀 움직이겠죠. 그래가지고 내주에 이스라엘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뭐 국방부 장관 이제 보내가지고 조금 진정시키고 막 이러려고 할 거는 같은데 여기는 조금 엄청 큰 전쟁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전쟁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여기 역시나 이란에 이제 지원을 받죠. 후티 반군도. 자,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 도시 두 곳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홍해에서 화물선을 갖다가 뭐 한 척을 갖다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에 그렇게 막 체급이 좋고 막 엄청 센 애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막 전쟁이 막 엄청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저기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은 좋진 않죠. 이게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이게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계속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터진 다음에 이란이 움직일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란이 진짜로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확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없으면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지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G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7이 이제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만나면서 얘기가 결정이 난 게 이제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한테 69조 원을 지원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강력하게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 G7에서 이제 G7 외에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막 쏟아냅니다. 너희들한테 뭘 지원해주고 무기를 뭘 주고 막 줄 거야 라고 막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정말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막 급하게 줘야 돼서 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보다는 어쩌면은 트럼프 귀환을 갖다가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원해줄게. 너희들이 무기가 떨어지는 그 10년 내내 계속 지원해줄게를 써놔야지 트럼프가 만약에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이걸 막질 못하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가는 거는 이거는 도장을 꽝꽝꽝 찍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라도 이쪽에 서방의 이쪽에 나토나 이쪽 유럽 쪽에다가 예전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나토한테 우리가 무기를 주고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도 이제 국방을 갖다 지키는 거에 미국한테 돈을 내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바이든이 가서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어버리면서 너가 오더라도 어쨌든 여기다 지원해 줄 수 있게 약간 미리 손 써놓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러시아는 불쾌하겠죠. 러시아는 불쾌할 거고. 자, 그러면서 저기다 대고서 쟤네들 다 모였으니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냥 뭐 가능성 낮지만. 자, 우크라이나한테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곳에서 전부 다 철수를 하면은 휴전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토 가입을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점령지라는 게 대충 18%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18% 정도 이제 이미 차지한 땅을 그냥 러시아 걸로 인정을 해주면은 휴전하자. 약간 요런 내용인데 지금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 당연히. 그리고 서방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보니까 G7에서 저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 아래에 있죠. 미국 바로 남부 아래에 있는 쿠바에다가 러시아 핵 잠수함을 갖다가 정박시키고 미사일 타격 훈련도 하면서 바로 미국의 바로 밑에서 핵 잠수함을 가지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압박을 합니다. 뭐 그런다 해도 뭐 미국이 막 꿀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이어서 미국도 핵 잠수함을 바로 쿠바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절대 뭐 핵을 쏠 가능성은 거의 낮지만 이게 쏘면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터지는 건데 어쨌든 요런 식의 그냥 힘겨루기는 조금 있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결국은 27일 날 6월 27일 날 우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TV 토론은 90분간 진행이 되고 펜과 노트만 허용하고 물만 뭐 물 한 통만 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0분 동안 이제 TV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밀릴지 바이든이 밀릴지 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 상태가 바이든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뭐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유죄 이제 판결을 비슷하게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어차피 연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로 이제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밀리나 싶었는데 밀려봐야 지금 한 1% 정도 뺏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CEO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융권 아니면은 뭐 테슬라 뭐 많죠. AI 관련 쪽. 그런 기업들은 솔직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까지 그러한 CEO들한테 좋은 정책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좀 세금을 많이 걷는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CEO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지원을 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일 때가 됐죠. 특히 이번 TV 토론이 지나면 확실히 윤곽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뭐 이제 지금까지 정치하는 거리를 두기로 유명했었던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뭐 이제 브라이언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이거나 아니면 바이든 정책에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CEO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 트럼프한테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 요런 게 좀 많아졌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법인세율은 한 20%가 돼야 되고 최대한 내린다면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CEO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현재 미국 법인세는 21%니까. 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제 다이먼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트럼프한테 좀 베팅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쭉 읽어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이제 성공할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승리 확률이 한 66%라고 합니다. 왜 이러냐? 지금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바이든과 자, 트럼프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뭐 한 1에서 많아봐야 3% 정도 좀 높았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경합주 같은 경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그냥 다 쓸었어요. 그러니까 막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합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겼냐 안 이겼냐, 승패로만 보거든요. 경합주에서. 그럼 승패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승을 한 지역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하나도 못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선거인단인데 단순히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두 후보는 확률 예측에서도 이제 당선에 필요한 자, 270명이 있어요. 선거인단이. 자, 이거를 여유 있게 뛰어넘을 뭐 이제 이걸 확보하게 될 것을 예상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투표를 하면은 그냥 뭐 5,300만 인구에서 그냥 누가 더 많이 땄어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선거인단이 있고 자, 요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내리는 다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 1에서 3% 차이 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선거인단이나 경합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는 바이든 이번에 TV 토론회에서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당선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계속 이거는 이번 달 말이면 이제 나오니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V 토론회는. 자, 어쨌든 국채금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CPI하고 PPI까지 그렇게 무너지면서 좀 괜찮게 내려왔어요. 원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 라인을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못 넘었네 라고 하고 이번에 좀 깼는데 깨고 이걸 또 올리네 라고 싶었는데 CPI가 확실하게 보여줬죠. 자, 이걸 깨고서 지난주 얘기했을 때가 요거였을 거예요.
자, 이거 깨고 이 정도 기술적 반등하고 내려갈 수는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기술적 반등 다음에 CPI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다시피 CPI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잖아요. 자, 그걸 무너뜨린 게 PPI하고 나머지 애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이걸 무너뜨렸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하방 차트가 좀 만들어지죠.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방 차트가 슬슬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왜? 직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지금 그 저점을 깼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내려올 거예요. 자, 여기가 고점이었었고 이걸 돌파할 때 좀 강하게 넘치는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었던 그런 위치, 그게 몇이냐? 4.18%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한번 내려왔었죠.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한번 더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4.1까지 바로 내려올 거예요. 이거 한번 깨면은 4.18 깨면은 바로 4.1. 그래서 국채금리는 양호한 수준으로 좀 이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표들도 잘 나왔으니까.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내려갔었어요. 근데 내려가는 듯 했거든요. CPI 나왔을 때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이날 이제 아래 꼬리까지 달면서 좀 길죠. 자,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었어요. CPI 발표되자마자 확 빠졌거든요. 60몇 원까지. 그래가지고 얘도 좀 빠지는구나 했는데 그걸 바로 들어 올리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지금 안 좋은 거는 저는 유로화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주가를 보게 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빠지죠.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총선에서 극우가 이제 세력을 먹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이거까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인터넷 조금 찾아보면은 뭐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뉴스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극우 집권을 갖다가 저지하는 프랑스, 이제 파시즘 부활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극우하고 지금 이제 싸우겠다, 이제 총선에 싸우겠다, 막 극우가 되면은 이거 유로화 이거 막 탈퇴할 수도 있고 막 유로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유로화가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때문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찍습니다. 유로화가 거의 박살이 났어요. 자, 유로화가 빠진다라는 거는 미국의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게 유로화죠. 유로화랑 이제 대비를 하는데 유로화가 빠진다는 건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 하면은 달러 인덱스에는 우리 원 달러 환율은 포함이 안 되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환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로화 박살 때문에 지금 원 달러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유로화를 갖다가 살 때 달러가 얼마 필요하냐잖아요. 자,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고, 예전에 진짜 예전에 유로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얘기 들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가 언제였냐? 1팩. 자, 1달러. 이거를 그때 뭐라고 했었는데 1 패키지라고 했었나? 1 뭐라고 하는데, 자, 그 당시에 이게 깨질 때 이거 유럽 망했네라고 하면서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걸로 큰일 나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럽이 망했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전부 다 돈이 들어갈 거고, 그럼 달러의 강세는 더 강해지겠죠. 달러의 강세가 더 강해지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유로화도 조금 계속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뭘 볼까 해가지고 봐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뭐 소매 판매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걸로 지금 CPI하고 PPI가 무너진 거를 갖다 되돌리기를 쉽지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만 나와줘도 충분하다. 오히려 근데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떨어져서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침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이 웬만한 지표들이 다 하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드뉴스가 사실상 시장에는 굿이었잖아요. 뭐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나쁜 뉴스인데, 근데 오히려 시장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걸 침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배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뉴스가 그냥 나쁘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침체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정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위원들 연설이 좀 껴있거든요. 그냥 위원들 연설에 따라서 약간 출렁거리는 그 정도 움직임 아닐까.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게 볼 만한 게, 전 개인적으로 저거 말고는 뭐 제조 구매자 지수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타격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전 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지표 아닐까. 지금 당장의 앞전 데이터가 워낙에 세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게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CPI, PPI, 실업 뭐 다 최악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애매한 애들 한두 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다만 소매 판매, 저는 요건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기서만 데이터가 만약에 배드로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침체라고 막 인식하는 내용들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한 다른 나머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는 만들어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한번 배드를 줘서 시장이 한번 눌리더라도, 차라리 시장이 한번 눌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침체 아니야라고 하면서 웬만한 채권금리나 뭐 웬만한 애들 좀 다 박살 내고, 그리고 다시 조금 버텨주는 모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안 빠지는 거 있는 거 보면은 원래는 더 빠졌어야 되거든요. 막 정신 나간 듯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걸려봐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소매 판매라도 조금 좋게 나오면은 와 하고 또 올라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거 더 빠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그냥 박살을 내고 나머지 뭐 애매한 데이터를 나와서 조금 올라가고 요런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 왜? 당연히 지금 우리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그 환율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 내리고 미국을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요건이 돼야지 우리도 좋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많이 빠지는 게 그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이 막 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